계속할까요? 의료비 공제가 제일 까다롭고요. 교육비 공제부터는 좀 쉬워요.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교육비 공제가 왜 나이 제한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대학생을 위해서예요. 대학생 학비가 많잖아요. 근데 대학생은 나이가 20살을 넘어버려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공제는 받으라는 의미에서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은 가운데 세로 보시면 가운데 세로에 가로 보시면 대학원 가능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서 대학원 가능한 사람은 본인밖에 없어요. 오른쪽 세로에 한도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취약전 아동, 즉 우리 유치원생 있잖아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자, 오직 취약전 아동, 즉 유치원생만 학원비 공제가 돼요. 오른쪽 세로에 300만원. 동그라미 3번 초중고등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가능하고요. 3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900만원 됩니다. 자, 우리 애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돼요.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야간에 대학원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박사과정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거 등록금 꽤 많이 됐어요. 한 학기 500만원씩 무려 1000만원 됐었거든요. 이거 제 직장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돼야 안 돼요. 됐죠. 따봉이죠. 1000만원이면 안타깝게 한도가 얼마다? 900이니까 900만원만 됐습니다. 가 아니고 본인은 한도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1000만원 다 됐어요. 이거 상당히 쏠쏠했죠. 저한테는. 동그라미 5번의 기타라고 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전액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꽃표시 1번 특이한데요. 직계존속 안 돼요. 즉 우리 부모님이 우리 다 키워놓고 이제 그 소일거리로 전문대학 요리학과, 조리학과 다니고 있다고 쳐요. 전문대. 아니면 노인대학 다니고 있다고 쳐요. 이런 게 안타깝게도 전혀 내가 교육비 공제를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수급자도 안 됩니다. 주 1번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이 학원 등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원비는 절대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일반인들의 직장인들의 영어학원, 왜 우리 일반인들도 막 회화학원 다니고 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주 2번 학교 급식비 돼요.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도 됩니다. 방과후 학교 수강료 됩니다. 어린이집 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요거는 뭐가 되냐면 미취학 아동만 돼요. 학원 및 체육시설. 그리고 5번째 줄에 화살표 보시면 일반 학원비하고 참고서, 우리 문제집 같은 거 사는 거 있죠. 절대 안 됩니다. 주 3번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외국에 그와 유사한 시설 법인에 지급하는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공제함이라고 했는데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죠. 주 4번 외국으로 유학을 간 경우에도 가능한데 초중학생은 일전 요건을 만족할 때 가능합니다. 자, 옆장에서 배웠던 의료비는 외국 병원 가면 안 되는데요. 교육비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도 됩니다. 주 5번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금까지 배운 거에 15%가 됩니다. 즉 제가 얼마 전까지 박사과정 하느라고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 들었으면 1000만원 곱하기 15%인 150만원 된다니까요. 여기 150만원. 이해하셨죠? 근데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교육비 총액에서 빼기 학자금 장학금을 빼는데요. 이거 함정으로 나오거든요. 시험에. 가로 열고 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분을 뺍니다. 과세분을 빼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박사과정 다니느라고 1000만원의 등록금을 냈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진짜고 지금부터는 강의를 위한 허구입니다. 허구. 근데 우리 회계법인 대표가요. 야, 이메일에서 너 대단하다. 어떻게 직장생활하면서 저녁에 야간에 대학원도 다니냐. 고생이 많다면서 여기에서 우리 회계법인의 사규에 따라서 600만원을 보조해줬다고 칩시다. 등록금이나 학자금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근로소득에서. 본인이 대학원 같은 거 직장생활하면서 다닐 때 들어오는 돈, 회사에서 주는 돈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근로소득. 비과세라고 배웠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1000만원 내고 학교 다닌 거예요? 400만원 내고 학교 다닌 거예요? 400만원 내고 학교 다녔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다시 1000만원을 받아야겠어요? 400만원만 받아야겠어요? 400만원만 받아야죠. 1000만원 받으면 이중혜택이요, 이중혜택.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사역밖에 안 냈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교육비 총액에서 학자금, 장학금 중 비과세 받은 부분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600만 원을 보조받았는데 이게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안타깝게도 만족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MBA를 다녀야 하는데 예술대학을 다녀버리면 회사에서 600만 원 보조받은 게 근로소득이 과세가 돼버립니다. 과세가. 나는 그러면 결국은 얼마 내고 학교 다닌 거예요? 과세돼 버렸으니까. 결국은 1000만 원 내고 학교 다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빼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과세돼서 나에게 근로소득 혜택으로 왔어야만 400을 빼주는 거고요. 이게 과세가 돼버려서 근로소득 혜택이 없었어요. 나는 결론적으로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됐다면 그때는 1000만 원만큼 다 교육비 공제로 빼줘야겠네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칠판 마크에 있고요. 마지막 주 6번을 보시면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연말 현재로서는 기본구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사유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4월 1일 날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이혼을 당했다고 쳐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우리 배우자가 아니죠.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언제 현재로 보라고 했죠? 연말 현재로 보라고 했어요. 그럼 연말 현재 우리 와이프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녀가 4월 1일 나를 떠나가기 전까지, 즉 3월 말까지 내가 그녀를 위해서 의료비도 내주고 보험료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말정산에 내가 3월까지 내준 거 받을 수 있게요, 없게요? 이때니까요. 읽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사랑만 가지고 떠났지 의료비는 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사례 들지 말까요? 여러분 사례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 2학기 졸업반이면서 회계사 2차 수험생이라고 치죠. 올해 8월 달에 코스모스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회계사 2차를 최종 합격해버렸어요. 축하드려요. 보통 회계사 2차 시험 발표가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9월부터 회계법인에 취업을 해버렸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회계법인 취업도 했어요. 최고네요. 축하드려요. 그러면 12월 말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이니까요.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더 이상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끌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1학기에 등록금을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이게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반가로 4번의 월세세액 공제인데요. 아주 소중하죠. 수업 목적으로 소중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월세세액 공제는 미니멈 월세액의 750만 원 곱하기 10%입니다. 즉 내가 한 달에 만약에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으면 연간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니까 적어도 한 달치 월세 정도는 국가가 돌려주는 거죠. 꽃표시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가로 열고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니까요. 짜증나죠. 해주려면 다 해줄 것이지 정말 서민들한테만 해주려고 이 규정을 만들었는지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종합소득 금액도 6천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꽃표시 2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죠. 국민주택이 뭔지는 부가세에서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까지는 다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꽃표지 3번 월세액 750 초과하면 없고요. 꽃표지 4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즉 지금 보신 것은 성실사업자도 된다 이겁니다. 반가로 5번의 기부금 세액 공제인데요. 박스 보시면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요. 공제 대상 기부금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 초과하면 25%입니다. 앞에 있던 교육비, 의료비 다 몇 퍼센트 해줬죠? 15% 해줬어요. 위에 있는 월세 세액 공제는 몇 프로 해줬어요? 10% 해줬죠? 기부금은 3천만 원까지는 15% 해주고요.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숭고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25% 해주는데요.
수험 목적으로 3천만원 초과가 나올 확률은 매우 적으니까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15%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도가 있는데 양가로 2번 종합소득 금액 빼기 사업소득 금액 또는 14% 적용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도예요. 참고로 이런 양가로 2번 한도 같은 것은요. 글씨로 배우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객세 문제를 풀어봐야만 무슨 말인지 아니까 반드시 객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반드시. 자, 꽃표지 1번 보시면요. 종합 공제대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 전액 더하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굳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실 필요 없고요. 더하기 지정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이고 빼기 사업소득 금액 산정 시 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 제가 분명히 3장에서 배우면서요. 기부금이 우리 수업 목적으로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법인세 기부금, 두 번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기부금, 세 번째 연말정산 기부금 3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부금은 법인세 기부금액이에요.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부금액이에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 있게요.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세 번째. 대다수 국민들은 사업소득이 없으니까요. 물론 기부를 잘 하지도 않지만 기부하면 지금 배우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꽃표시 1번에 가장 끝에 빼주는 사업소득 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빼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소득 계산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수험 목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꽃표시 2번. 제가 한도 같은 거 구하는 건 반드시 계산 문제 풀어봐야 한다고 그랬죠. 이거 되게 말로만 들으면 쉽지 않은데요. 종합소득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사업소득 금액 더하기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 금액이라는 공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꽃표시 3번 한도 금액 법정기부금하고 그 정치자금기부금은 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한도입니다. 우리사회조합기부금 30%고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종교기부금이 없으면 30%, 종교기부금이 있으면 10% 더하기 20%까지 최대 가능한데 안타깝지만 미니멈 공식이 있어서 종교외 일반 지정기부금이 충분히 많아야만 20%가 추가된다고 제가 다 설명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한도 금액은 법인세에서 배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할 때 이미 배웠었으니까 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꽃표시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기준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더하기 사업소득 산정할 때 혹시나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받은 기부금이 있으면 이거는 더해서 그 지출 전후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더해서 환원시키고 빼기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소위 무늬만 종합소득이지 2천만 원까지는 14%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빼기 2천만 원 정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막 5천이 있다면 2천만 원까지는 14%만 적용받으니까 2천만 원 부분을 빼주셔서 기준소득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나이 먹었나 봐요. 잔소리가 들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데요. 반드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요. 계산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꽃표지 4번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득하고 뭐 기타 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금 배우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거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1번 보세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모두, 즉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금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뭐 월급쟁이의 특권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누구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빼고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가로 열고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자 제외가 지출한 기부금도 본인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실제로 종교생활하고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거기 기도비 낸 거 있죠? 그거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단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적용한다면 형만 가능하죠.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모든 기본공제는 우리 형이 받습니다. 좀 기분 나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낸 것도 내가 받습니까? 형이 받습니까? 안타깝지만 형이 받지요. 안타깝네요. 자, 옆 페이지 73페이지 이점에 기타 세액공제입니다. 기타 세액공제 양가로 1번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죠? 어떡하기는요, 풀면 되지. 법인세에서 배웠으니까. 법인세에서 배운 거랑 비슷하니까 혼자 보세요. 자, 양가로 이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나오면 어떡해요? 어떡하기는, 이거 법인세에서 배웠는데 법인세 배운 감으로 푸세요. 다시 설명하진 않습니다. 박스 밑 읽어보면 이거는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법인세하고 그냥 유의할 만한 차이점은 없으니까 혼자 보세요. 그냥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돼요. 내가 출제교수라면 굳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소득세에서 안 내지. 법인세에서 내지, 법인세에서. 양가로 3번 배당세액공제 보시면 거주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만 되는 건 아니고요. 반가로 1번 의미 보시면 배당소득에 대한 그로스업을 배당소득의 합산, 이거는 소득세 첫 주에 배웠어요. 첫 주에 그로스업해서 위로 올리라고 그랬죠. 위로 올린 다음에 제가 밑에서 빼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몇 번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위에서 더하는 날입니까? 밑에서 빼는 날입니까? 오늘 밑에서 빼는 날이에요.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화살표 보시면 산출세액에서 그로스업을 세액 공제합니다. 근데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반가로 이번에 한도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도 보시면 배당세액 공제는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요. 동그라미 1번은 알 필요 없어요. 공제액, 뭐냐면 즉 배당 가산했던 금액, 2절에서 11% 곱해가지고 얼마인가 더해놓은 금액 있죠? 그 금액을 그대로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빼주라고요. 즉 여기 더할 때는 11% 곱한 것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걸 빼주면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빼줄 때는요, 동그라미 2번 한도가 있어가지고 종합소득 산출세액 빼기 비교 산출세액이 한도가 됩니다. 주 2번 넘어가시죠. 주 2번 일반 산출세액이 비교 산출세액보다 커야만 배당세액 공제에 한도가 나옵니다. 자, 예를 보시면 67페이지 사례, 제가 아까 풀어보라고 그랬죠. 이거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67페이지 풀어봤어요? 67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끝으로 가시면요, 4점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맥시멈 1번과 2번 중 큰 금액인데 1번 일반 산출세액은 757만원, 2번 비교 산출세액은 679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일반이 커요, 비교가 커요? 일반이 크죠. 그러면 다시 뒤로 오세요. 배당세액 공제 한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750만원에서 670만원 빼면 약 70만원 정도 한도가 나오네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 문제에 일반 산출세액이 680이 나오고 비교 산출세액이 750이 나온다고 거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이 커요? 비교가 커요? 비교가 크죠? 그러면 이때는 한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일반이 비교보다 커야만 그 둘의 차액이 한도로 나오고요. 만약에 비교가 일반보다 커버리면 한도가 0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다시 보시면 양가로 3번의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한도액이라고 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금방 67페이지 문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750, 비교 산출세액이 680이니까 그 차액만큼인 70만원이 한도라니까요. 거꾸로 숫자가 뒤집어지면 한도 안 나와요. 비교가 크면 한도 안 나온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로 4번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일반 세액 공제 배우고 있지만 요 양가로 4번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가운데 서류에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고요. 반가로 2번에 일용근로자 이미 배웠죠. 산출세액 구한 거에 55%가 되는데 반가로 1번 상용근로자는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만원까지는 55%를 빼주고 있고요. 130만원이죠. 이제
개정돼서 130만원까지는 55%를 해주고 있고요.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 5천원에 13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3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요,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주니까 뭐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줄에 한도액이 있는데 하단 참조라고 했는데 좀 이따 봅시다. 양가로 5번의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요, 이거는 간편장부 사업자한테만 해주고 있는 제도인데, 내용을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박스 보시면 종합소득 산출세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금액의 20%까지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사람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간편장부를 하시는 분만 아시면 되는데, 간편장부 하시는 분이 복식부기대로 해버리면 20%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주 3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양가로 6번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개정됐는데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죠. 꽃표시 1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라고 해서요,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시험 문제에서 표를 줄 테니까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총급여 3,300까지는 74만원이 한도, 3,300에서 7천만원까지는 74만원 빼기 총급여 3,300만원 넘어가는 거에 1000분의 8과 66만원 중에 큰 거를 66만원을 한도로 해서 74 빼기 총급여가 3,300만원 넘어가는 거에 1000분의 8 해주고 있고요. 7천만원을 초과하면 맥시멈 50만원보다 큰 것 중에 66 빼기 총급여가 7천만원 넘어가는 거에 2분의 1과 50만원 것 중에 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을 줄 테니까요, 수식에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수식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꽃표시 2번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이거 보시면 꽃표시 2번에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근로소득금액인데요,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 가운데 있는 사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얼마냐는 거죠. 자, 보면요,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니까 앞장에 있는 양가로 4번 표에 두 번째 구간이죠. 왜냐면 130만원 초과했으니까. 맞습니까? 다시요, 다시. 74페이지 사례 보니까요,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래요. 이분은 73페이지에 양가로 4번의 표 안에 또 표에 보시면 130만원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이냐고요. 30%.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해답에 첫 번째 땡마크 보세요. 야, 너 산출세액이 200만원이지만 그거는 근로소득이 2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3천만원이니까 그렇게 나온 거잖아. 응. 너 그러면 200만원 중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프로야? 나 40%인데?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80만원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꽃표시 2번에 공식 보내니까요.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산출세액이 200만원이라고 해서 앞장에 있는 130만원 초과 구간에 지급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 관련 산출세액만 이 공식으로 반란해야 안 되니까요. 이분은 80만원이니까 이제 몇 번째 구간입니까? 첫 번째 구간이죠. 그래서 그냥 80만원에 55%를 곱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이 꽃표시 2번으로 공식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주 3번으로 올라가시죠. 기장세액 공제 제가 20% 해준다고 그랬는데 다음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동그라미 2번 기장세액 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확정기간 금요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는 기장세액 공제 20% 못해줍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기장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기장이 뭐냐고? 에라 이 친구야.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부산에 가봐라. 기장 있다. 기장 매우 유명하다 라고 제가 농담했는데 그 기장이 아니고요. 왜 우리 머리 자르러 가면 여자분들 아실걸요? 기장추가 없음. 죄송해요. 몸도 안 좋은데 농담하기 쉽지 않네.
그 머리 길이 있잖아요. 기장.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장부기입하는 걸 기장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되시면요. 빅4, 3일 3정 같은 데서는 기장대리 하지 않는데 우리 조그마한 회계법인, 저 같은 회계법인도 기장대리 했었는데 기장대리 했었어요? 뭐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네요.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들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참고로 내려오시면 이제 그 기장대리가 아니라 간편장부가 뭔지 나와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간편장부 대상자만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 참고 박스는 이해독 박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특히나 1차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도 뭔지만 한번 아시면 돼요. 자, 우리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간편장부가 있고 복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 버리면 대표적인 게 그냥 한 3억인데요. 3억 이상 넘어가 버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에 금전 출납장 뭐 이렇게 현금 기록부 같은 거 뭐 만들어 본 적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단식부기죠. 복식부기가 아니잖아요. 입출금만 쓰는 거. 그게 쉽게 얘기해서 간편장부예요. 근데 매출액이 3억이 넘어가면 이거는 복식부기로 차대변을 만들어야 하는데 웬만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대변을 만들 수 있게요, 없게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가 되면 여러분 업체, 클라이언트, 기장대리 해주는 클라이언트가 바로 다 이 복식부기 의미자입니다. 주변에 장사하는 매출액 3억 넘어가시는 장사하시는 분을 평소에 많이 사귀어 놓으시면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가 돼서 저기 말고요. 여러분들은 회계사 수험생이라면 처음에 다 개업하는 게 아니라 빅4에 들어갈 거예요. 빅4에. 요새는 회계사 개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강의 많이 할 때 강의 수입이 있는 덕분에 파트너를 개업을 했던 거지 막 클라이언트나 업체가 엄청 많아서 개업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시면 복식부기 의미자가 우리들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고객이 될 확률이 낮아요. 자기가 그냥 금전출납부 적으면 되니까. 자,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올해는 무조건 간편장부. 동그라미 2번 올해 매출액이 아니라 작년 매출액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의 일정 금액 미만 사업자인데요. 그냥 첫 번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도소매업은 3억이 안 되면 간편장부고요. 제조업은 1억 5천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7,500이 안 되면 간편장부입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단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1번의 동그라미 밑아래도 간편장부가 될 수 없음. 동그라미 1번 의료업, 동그라미 2번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자기 매출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기장세액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죠. 가운데 세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 그 다음 세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일반적인 경우, 오른쪽 세로의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의 기장세액 공제는 누구는 받을 수 없어요. 복식부기는 받을 수 없어요. 복식부기는요, 복식부기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기장세액 공제 해줄 리가 없죠. 기장세액 공제는 누구한테 해준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즉 그냥 현금 출납부만 적으면 되는 사람이 굳이 오바해서 뭐를 냈을 경우에 복식부기로 차대변을 만들었을 경우에만 해주는 공제입니다. 괜찮아요? 좋은 공제예요. 그러면 자기 내세금이 100만 원이면 20% 빼주니까 8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이거 괜찮아요. 쏠쏠해요. 자, 반가로 이번에 무기장가산세라고 해서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는 심지어 이 복식부기든 아니면 현금 출납부든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가산세가 없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언제나 가산세가 있죠. 자, 결론을 내리드면요. 칠판마크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는 언제나 유리한 거예요. 복식부기 해버리면 기장세액 공제, 아무것도 안 하면 가산세 없는데 가운데 세로에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복식부기 하면 기장세액 공제, 아무것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으니까 그냥 쏘쏘 거기서 거기.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언제나 손해예요. 왜냐하면 복식부기 해봐야 이 사람은 기장세액 공제 없지, 기장을 안 하면 바로 가산세가 있지 하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그냥 불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누가 소규모 사업자고 누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거 아실 필요 없는데
굳이 알고 싶으시면요. 꼭 표시 2번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라 하면 보다시피 뭐 해당 과세 기간의 신규 사업자거나 뭐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 보시면 조특법상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전자신고 세액공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하면 2만 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정치자금 세액공제 말씀드렸죠.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에서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으로 90909 더하기 9091원 전액 공제 돌려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 10만원 초과분은 3천만 원짜리 기부금은 15%, 3천만 원 초과하면 25% 돌려주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까지를 100만원 한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7.4에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출제 교수님들은 최저한세를 개인사업자로 안 내고 어디서 내니까요? 법인세에서 내요. 법인세 최저한세는요, 한 2, 3년에 한 번씩 1차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시는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수로의 대상자는 사업소득자고요. 조특법상 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저한세로 과세하는데 동그라미 1번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뭐 굳이 아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최저한세 대상 조특법상 감면 등 적용 전 산출세액의 얘는 35%가 최저한세율이에요. 또는 45%도 최저한세율인데요. 꼭 표시에 감면 전 산출세액이 3천만 원까지면 35%, 3천만 원을 초과하면 45%를 적용합니다. 주의해 보시면 법인세법은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 표준의 7%, 10%, 12%, 17%를 곱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에 곱하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까지 다 구해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7%, 10%, 12%, 17% 곱하는데요. 개인소득세는요. 정상적으로 산출세까지 싹 다 구한 다음에 최저한세율 35%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특히나 1차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니까 굳이 공부하시기 싫으면 안 해도 합격에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거 푸셔야 되니까요. 다음 페이지 근로장려세제도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이번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투탑의 하나인 7장을 마칩니다. 왜 굳이 제가 투탑이라고 하냐면 이거하고 뭐하고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이거하고 9장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투탑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사례까지는 지금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복습할 때 반드시 사례까지 다 풀어보시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례는 실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풀고 있잖아요. 사례 푸신 다음에는 객세까지도 정확히 미리미리 말 나올 때 공부할 때 정확히 공부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나중에 갑자기 한 번에 공부할 때 오는 멘붕을 막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했죠. 꼭 저랑 약속합시다. 객세까지 미리 풀어보시고 수험에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7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